네, 뉴스를 어디까지 가봤니? 뉴스는 네모다. 오늘은 뉴스는 십니다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해주실 분 멘탈 경험 디자인의 대표 맨디쌤 조명국 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멘탈 경험 디자인 대표 맨디쌤 조명국입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나오시지 않았나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고정으로 앞으로 월화수목금 다 오시는 건지 궁금해졌어요. 그러니까 금요일도 오시고 월요일도 오시고. 네, 사실은 제가 이번을 계기로 네. 공중파로 진출하겠다라고 농담을 해봤고요. 원래는 제가 월요일인데 저번 시간에는 좀 네. 대타로 나왔던 거고요. 매주 월요일마다 이제 재밌고 흥미로운 심리학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첫 방송을 한 다음에 주변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을 것 같은데 네. 정말 첫 방송이었다면서요? 그렇죠. 제 인생에서 방송은 처음이었죠. 아니 첫 방송을 그렇게 유연하게 하시는 와 대단한데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주위 분들이 첫 방송 같지는 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기도 했고, 근데 가족분들은 지적을 좀 많이 하셨어요. 제일 가슴 아프고 뼈 아팠던 지점 그렇죠. 뭐였어요? 뭐 손동작이나 뭐 자세 같은 게 좀 바르지 않다 뭐 이런 네. 얘기들도 있었는데 무엇보다 그래도 좋았던 거는 제가 부모님이 그런 얘기를 항상 하셨거든요. 아들 그 방송 한 번쯤 나와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번에 효도를 하게 된 거죠. 손동작 그런 거 안 중요해요. 뭐 TV 나왔는데 이미 뭐.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손동작은 가까운 사람들만 보이지 그냥 맨디 쌤을 방송으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얘기에 더 집중하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맞습니다. 막 이런 것만 안 하시면 됩니다. 굳이 이런 거 안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실 거예요, 독실님? 저는 그런 거 못하죠. 자, 지난주에도 독실님 얘기를 듣느라고 약간 저희가 넋이 나갔었잖아요. 저희가 정말 맨디쌤 이렇게 말씀을 잘하실 수가 있을까 하면서 네. 깜짝 놀랐습니다. 독실님이 지난주에 목표를 세우고 왔었잖아요. 네. 맨디 쌤의 멘탈을 붕괴시키겠다 본인이 네. 그런 목표를 세워갖고 왔었는데 지난주 실패했어요. 네, 너무 여유로우셨어요. 네. 자, 오늘 주제는 독실님의 계획은 계속 진행이 될 것이고 네.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오늘의 주제는 한국의 청년층 5명 중에 네. 가운데 1명이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한다면서 네. 우리 사회 공정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으로 갖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이게 1990년도의 조사 때보다 2.5배나 증가했다고 해요. 지금까지 많이 높아졌어요. 그러면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젊은 친구들이 많아졌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젊다 그러면 독실님은 젊은 것 같고 저는 청년 세대는 아닌 것 같고 대체 몇 살부터가 청년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네요. 청년 네. 기준이 뭔가요? 이 청년 기준이 이 조사에서는 국제조사기관 월드밸류 서베이에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네. 거기서는 16세에서 24세까지를 청년으로 보고 조사를 했습니다. 요즘 MZ세대 이야기를 좀 많이 하잖아요. 이 MZ세대 중에서 G세대, 그러니까 Z세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 조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젊은 거군요. 네. 저는 24세 이하는 이제 아기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이제 젊지는 않은 거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후배들은 80년대생은 이제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몇 살이야? 그래서 저는 몇 년생입니다 선배님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몇 살이냐고 네. 계산이 안 되는. 네. 근데 사실 열패감이라고 하는 말은 열등감하고 들었죠? 다른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열등감은 자기가 남보다 못하거나 무가치한 인간으로 낮추어 평가하는 감정이고요. 열패감은 남들보다 못해서 경쟁에서 졌거나 혹은 내가 뒤떨어져서 패배했다는 느낌입니다. 패배했다. 이미 처음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패배했다라는 걸 깔고 간다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열등감과 좀 비교를 해보자면 열등감은 내가 노력을 해서 줄여나갈 수 있다라는 느낌을 주긴 하는데 열패감은 이미 내가 졌는데 뭘 할 수 있을까? 극복하기 힘들다. 이런 감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 안 좋네요. 그러니까. 근데 솔직히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보는 것 같아요. 주변만 해도 이렇게 생각하는 얘기를 가끔 들어보게 되는데 어차피 난 안 돼. 시작점이 다르고 출발이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또 그 어른으로서 아니야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어라는 말을 과연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렇죠. 실제로 제 주변에서는 제 주위 또래까지는 이런 이야기를 이제 강하게 하는 사람들은 없는데요. 어차피 난 안 돼 하거나 출발선이 다르다 이런 거는 어린 세대일수록 조금씩 늘어난다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경쟁이 심해지고 스펙 쌓기가 이제 기본인 시대에서 원래 유리한 입장에서 많은 지원을 받고 나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사람들이 노력해도 성공하기 힘들다. 이런 것들이 최근에 뉴스 때문에 더 강화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시겠지만 뭐 청문회에서 뭐 자식이 뭐 입시 컨설팅을 받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고등학생인데 뭐 교수와 공동 저자로 뭐 등재됐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스펙에 활용이 되는데
일반적인 이제 학생들은 그럴 기회가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노력한다고 될 수 있을까? 또 유명한 짤이 또 있습니다. 뭐예요? 그게 뭐냐면 이 목표에 미치고 싶으면 미치도록 도전하세요. 뭐 이런 되게 멋진 말을 한 사람이 있는데 네. 누군지는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그 사람이 이제 국내에서 그렇게 뭐 알려진 대학은 아니었지만 거기서도 뭐 제적 당하고 또 해외 나가서 열심히 학교를 다녔지만 또 거기서도 성적 안 좋고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사업을 했다가 또 망하고 그랬는데 국내에 와서 갑자기 초고속 승진을 했다. 응.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그랬을까? 응. 어떻게 그랬을까요? 어떻게 그랬죠? 그 책을 잘 써서 아, 책을 잘 써서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냥 그 기업 회장 자식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난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목표에 미치고 싶으면 열심히 해라, 도전해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듣기에는 허탈한 거죠. 청문회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저런 아빠 엄마가 아닌데 우리 딸은 어떡하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젊은 친구들은 아빠가 뭐 앱도 만들어줘, 뭐 논문도 대신 써줘, 시험도 대신 봐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뭐 시작부터 다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말이나 하지 말고 책이나 쓰지 말지 그런 식으로 결국에는 뭐 저는 이제 제적을 당해도 괜찮다 생각했어요. 좀 훌륭한 사람들 중에 중간에 그만둔 분들 많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본인이 이렇게 믿는 거잖아요. 자기가 그 부모님의 덕분에 이렇게 높은 위치에 올라갔지만 아니야 난 노력해서 된 거야. 내 능력이야. 너희들도 노력하면 할 수 있어.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화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렇죠. 예. 그래서 또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두 분은 좋아하시는 유튜버가 있으세요? 좋아하는 유튜버? 네. 저 조명국 강사님하고 요즘 구독을 시작했는데 굉장히 저는 이독실 씨라고요. 네, 그러실 수 있는데 네. 최근에 이제 많은 젊은층이 보는 이제 이 매체가 보통 SNS나 뭐 유튜브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크리에이터를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인기를 쉽게 얻는 것 같냐면 뭐 외모가 엄청 뛰어나거나 게임을 엄청나게 잘하거나 맞아요. 이런 것들이 내가 뭔가 노력을 통해서 따라갈 수 있겠다라는 느낌을 주기보다는 이 사람이 이미 타고난 걸로 인기와 부를 이제 가져가게 되니까 아 내가 노력해도 성공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을 조금 더 이어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명품 자랑하는 건 좀 그래요. 어. 그러니까 그 유튜브에서 한 사람 모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선생님 잘 아시잖아요. 알고 있죠. 그런데 그 몇 천만 원짜리 가방이 하나 딱 등장하는 순간 조회수가 막 순식간에 올라가는 거예요. 저거를 노력이라고 해야 되는 건가? 플렉스. 네, 그래서 대출 받아서라도 명품을 보여주는 유튜브를 하는 게 맞는 건가? 저는 이제 거기서 약간 가치관의 혼란이 왔었거든요. 근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따라갈 수 있겠다라는 것과 아예 저건 접근이 불가능해라고 하는 건 굉장한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나랑 비슷한 선이었던 사람인지도 중요한 것 같은 게 사실 오늘도 아까 삼성전자 얘기가 나왔었지만 이재용 회장의 일가가 뭔가 명품을 샀다 거기 우리 질투하지 않거든요. 그런가 그러거나 보다 말거나. 하는데 예. 그냥 나랑 별반 다를 바 없는 것 같은데 뭔가 삶의 질이 많이 달라 보일 때 우리가 거기서 열등감 혹은 열패감 느낄 수 있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독실님은 뭐 얼마를 벌어야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기준이요. 네.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한 10억 정도가 있으면 평생 벌어서 그거의 이자로 그때 계산해 보니까 한 3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러면 평생 먹고 살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어느덧 그거는 생각하기 어려운 시대가 돼버렸죠. 강북의 아파트 한 채 겨우 살 수 있는 돈 정도가 되어버린 거잖아요. 근데 요즘 그 MZ 세대들은 성공의 기준이 저는 이제 저 세속에 물들었네요. 돈부터 물어봤어요. 성공의 기준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지금 돈 얘기가 또 지금 MZ 세대들도 많이 중요하게 고려한 요인인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뭐 경제적 자유 이런 거와 관련된 키워드로 검색을 하고 강의도 듣고 유튜브도 많이 구독하는 걸로 보이더라고요. 책도 잘 팔려요. 그렇죠. 책도 맞아요. 네. 불황일수록 이런 것들이 잘 팔리는데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이제 좀 30대 되고 네. 이런 사람들이 뭐 재테크하고 이런 것들이 늘어났는데 지금 20대부터 뭐 아끼거나 혹은 투자를 열심히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부자가 돼보자 이런 식의 이제 트렌드가 좀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의 성공의 기준은 그러면 뭐 그 공중파 출연, 진짜 출연이었다면 이제 거의 뭐 다 이뤘어요. 이런 실제로 제 어떤 성공의 기준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어쨌든 심리 쪽이다 보니까 편안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최대한 자주 느끼는 게 성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든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이제 상담을 하시는 분들 중에 나이가 어리지만 크게 돈을 버셨던 분들도 계세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라고 막 행복하고 막 즐겁고 그러냐? 그게 아니고 항상 불안에 빠지시고 걱정하시고 스트레스를 받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분명히 뭐 돈은 많고 여유롭긴 하시지만 저게 행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럼 나의 내적 세계의 행복을 느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렇죠. 물론 거기에는 이제 물리적인 조건들도 이제 구비가 돼야 되겠지만 한 100억 정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차는 뭐 괜찮은 페라리 걸로. 정도 타셔야 되는 그런 게 있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네. 성공한 거 정말 금갔어요. 예, 조금 금갔어. 네, 예. 알겠습니다. 근데 동양 사람과 서양 사람의 차이가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네. 그 서양 분들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냐보다 가끔 어떨 때 보면 이제 홍대 앞에를 지나가다 보면 외국인들을 자주 보잖아요. 근데 저라면 감히 그 시도하지 못할 패션으로 이렇게 확 지나가는 거 어릴 때 되게 부럽거든요. 그렇죠. 이게 저는 애 낳고 처음에 청바지를 못 입어가지고 네. 너무 어색한 거예요. 입고 나가면 욕먹을 것 같아가지고 한참을 고민했었는데 외국분들은 약간 그런 거는 약간 장벽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우리는 괜찮은 사람인가를 늘 생각하는데 서양은 좀 덜 그런 것 같아가지고 네네. 네.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양권에서는 제3자의 입장에서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 네.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얼마나 잘 나가느냐로 이 자신의 개념을 형성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서양에서는 자기의 기준으로 그냥 사는 분들이 계시는 거죠. 즉 내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느냐 보다도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잘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현재는 그 SNS나 TV 이런 것들을 다 안 본다고 하더라도 네. 카톡 프로필을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볼 수가 있죠.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신의 위치를 가늠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 위치가 이 나와의 차이가 너무 아득하게 차이가 나면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이 메꾸려고 하는 의지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동기에 관한 실험들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이 동기가 높아지고 또 자기 효능감이 있을 때 그렇죠. 이제 내가 뭔가를 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지금의 이제 MZ 세대들은 그런 것들을 둘 다 느끼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따라갈 수 있을 때 그 부분이 좀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 네. 이런 분석을 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서양이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영국도 아직도 귀족이 있고 프랑스도 그렇고 북유럽 쪽도 그러면 굉장히 많은 자본들을 가지고 있는 가문들이 사실상 귀족 가문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그다음 전쟁까지 거치면서 거의 뭐 평판화가 되고 평준화가 됐었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점이 같았는데 그 나라는 그냥 쟤는 귀족이니까 저렇게 사는 거야에 대해서 이미 상대성을 인정하고 가는데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모든 게 무너진 상황에서 쌓아 올리니까 지금의 부를 어떻게 착각하기가 쉽냐면 나의 능력, 나의 어떤 존재 가치를 연결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오히려 일본 같은 나라들은 뭐 전쟁으로 다 평탄화됐다고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잖아요. 제대로 처벌받지도 않았었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보다는 더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는 거예요. 원래 저기는 그렇게 했었던 가문이야라고. 그런 면에서 보면 시작점이 같고 모두가 평등하고 우리가 같이 쌓아 올렸다고 생각하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닐 수가 있다. 더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어쨌든 우리는 약간 평등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공정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네. 저는 SNS를 좀 끊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요. SNS 계속 보고 있으면 나만 쭈구리 같은 거예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다들 뭐 하다 못해 그 뭐 다이어트나 요즘 미라클 모닝? 그러니까 아침에 4시, 5시 일어나가지고 그때 스트리밍으로 생방송을 해요.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운동하고. 뭐 전 못 일어나요. 그렇죠. 이제 제가 미라클 모닝에 대해서 살짝은 비판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미라클 모닝을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네. 사실 내가 좀 불안하고 걱정이 많고 아직 좀 뒤떨어지는 것 같아. 그러면 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새벽 시간이라도 내가 활용해서 뭔가 가치를 높여보자 네. 이런 마음에서 시작된 거여서 실제로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불안에 의해서 시작된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를 먹잖아요. 그럼 어차피 새벽잠이 없어져요. 그때는 미라클 모닝 아니어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거든. 네. 근데 아침잠을 푹 잘 수 있을 때는 저는 자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전 미라클 모닝 얘기가 뭔지 몰랐었기 때문에 얘기를 듣고서 그 100일의 기적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네. 아기를 낳은 다음에 처음에는 뭐 2시간마다 깨갖고 이제 수유를 하고 해야 되는 상황에서 100일이 지나면 그래도 통잠을 자게 돼서 5시간. 그쵸. 푹 잘 수 있을 때 아침에 그 기분을 미라클 모닝이라고 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기적 같은 아침이다. 그렇죠. 오히려 그렇게 푹 잘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푹 자지 않겠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일어나요. 새벽에 공부하는 거예요. 야. 운동하거나. 물론 그 부지런한 마음은 충분히 칭찬하지만 또 아침잠이 많은 그 나이는 그 나이를 좀 즐겨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자꾸 이제 벌어지니까 비교를 하면서 훨씬 더 난 안 돼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SNS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우리한테 해악을 끼치는
SNS로 인스타그램 네. 이게 이제 1위를 폐악을 끼치는. 1위예요. 네, 저 커보고 들으면 난리 나겠네요. 네네. 네. 반대로 이제 좀 긍정적인 감정을 주는 거는 유튜브라고 알려져 있는데 조금 예전 이제 통계기는 해요. 네. 요즘에는 유튜브를 보고도 인스타그램처럼 이제 약간 열등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명품을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 나랑 이제 가까이 있었던 이웃 같은 사람인데 갑자기 조회수나 뭐 구독자가 팍 증가해서 그쵸. 돈을 얼마나 벌다더라 네. 이러면 또 열등감에 시달릴 수 있는 것이죠. 네, 최근에 저랑 같이 방송하신 분이 한 달에 유튜브로 3천만 원씩을 버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게 맞게 사는 거지?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 내 능력을 드러내는 거에 대해서 그냥 지금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세대가 됐기도 했는데 가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과거에는 좀 이런 거를 말할 수 있어 싶을 정도의 이야기들을 자랑을 할 수 있게 돼서 어떻게 보면 그 배금주의라고 하는 것이 지금 가장 심한 세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살짝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문제가 있어요로 끝나면 명국쌤이 아니죠. 우리 그럼요. 맨디쌤은 어떻게 하면 이제 크게 좌절하는 이유, 실패했을 때 크게 좌절한 이유도 좀 알려주시고 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벗어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제가 준비한 거는요. 우리가 실패에 대해서 크게 흥겨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인생의 기본 가정에 실패를 끼워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두 MC분들은 인생에서 얼마나 불행한 일이 일어난다고 보세요? 숫자로 봤을 때. 몇 번이나 나에게 실패나 살면서? 불행한 일이 일어날까? 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 불행의 기준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네. 아주 불행의 작은 정의를 것까지 해주셔야 포함한다면 되겠지만 네. 너무 많겠죠. 그렇죠. 행복만큼 많을 것 같아요. 아침 저녁에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한 심리학자에 따르면 우리 인생에서는 약 2만 번 이상 불행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크고 작은 불행들을 다 포함해서겠죠. 네. 근데 이제 보통 우리들은 마음속에 우리의 인생은 평범하거나 좋거나 아주 좋은 일만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불행을 생각해 본 적이 없죠. 그걸 계산하거나 뭐 계획한 사람도 없고. 그렇죠.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실패와 성공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네. 근데 우리들이 가정을 나는 괜찮거나 좋은 일만 일어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실패가 일어나면 이 간극만큼 엄청난 좌절에 휩싸일 수 맞아요. 있습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이 예전에 상담을 이제 밖으로 나가다가 무엇가 그렇게 기분이 좋았는지 막 춤추면서 내려가다가 계단에 넘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팔이 부러지고 엉덩이에 뭐 금이 가고 뭐 이랬던 시간이 있었는데 네. 그때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내가 왜 춤을 췄을까? 뭐가 그렇게 기분이 좋았을까? 또 그날은 왜 또 상당히 밖에서 잡혔냐? 막 이랬었는데 네. 제가 나중에 배운 이론 때문에 마음이 되게 편안해졌어요. 그게 뭐냐면 인생에서는 원래 성공과 실패가 반복되는 거구나 라는 개념을 받아들인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야. 그렇죠. 나만 그런 것도 아니고 극단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내가 팔이 부러지면 안 돼?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죠. 더 심한 일을 겪는 사람도 있는데. 그럴 수 있죠. 운전으로 치면 내가 안전운전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누군가는 그 음주운전을 하거나 신호위반을 하거나 하면서 이 교통사고를 일으킨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까지 나한테 일어날 수 있다고 내가 받아들인다면 내가 가정을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근데 안 좋은 일이 일어났네? 그러면 일어날 일이 일어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방면에서는 실패를 하고 나서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죠? 저겠죠? 그렇죠. 본인인데도 자기를 공격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하. 네가 그러지 말았어야지. 네가 조금 더 신경 썼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를 비난을 하는데 이게 불교 심리학적 용어로 말하자면 화살을 2번 쏘지 마라. 이거와 연결이 됩니다. 화살을 2번 쏘지 마라. 네. 첫 화살은 내가 외부에서 맞은 화살이에요. 네. 근데 두 번째 화살은 내가 그걸 빼고 다시 나를 공격하는 이 화살을 의미합니다. 그 자리에 다시. 그렇죠. 자기가 자기를 또 공격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생각에서 좀 벗어나서 나를 좀 보듬어 줘야겠다. 이런 생각도 좋고 또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네. 이 실패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배우는 점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집중해서 나아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저는 뭐 실수하면 그렇게 저를 많이 머리도 때리고 가슴도 진짜 치고. 때려요? 네. 네. 이 바보야! 뭐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것도 하지 말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상상해봤습니다. 아이 바보, 엉덩이 바보 막 이러면서 지금 또 그렇게 귀엽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예. 근데 제 경험상도 보면 네. 진짜 내 인생을 바꿔준 중요한 계기들은 네. 제가 아주 절망했던 그 순간에 많이 발생을 했던 것 같아요. 좋은 일도 내가 한 번도 계획한 적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죠? 네, 예.
그게 인생에 있어서 어떤 깊은 깨달음을 보통 이제 세옹지마라고 해서 연세가 들어서 깨닫게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교육이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이거를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알았을 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러니까 내버려 두자 인생은 그런 거야. 이게 아니고 네. 너무 내 자신에게 회사를 꽂지 말자. 하지만 극복해야지. 다음 이제 행운이 올 걸 또 따르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지. 이렇게 간다고 하면 저는 이야기만 듣는 것만으로 좀 힐링이 되고 맞아요. 힘이 좀 생겼어요. 화살을 뽑으세요, 빨리. 예. 자,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런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여기 중고거래 플랫폼 요즘 진짜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네. 여기서 반려동물을 입양하시는 분, 파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고양이와 강아지의 반려동물을 파양을 하면서 네. 책임비를 요구하는 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네. 내가 120만 원에 입양을 했는데 네네. 70만 원에 싸게 드린다. 예방접종 마쳤으니까 부담 없이 가져가라. 이런 얘기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한다고 하는데요. 네. 생명인데 네. 그 말티브 그 강아지를 파양한 다른 파양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95만 원 상당의 강아지 훈련 수업을 같이 이제 패키지로 네. 드리겠다. 책임비는 150만 원이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어쨌든 파양을 했어요. 그 파양이란 말, 입양과 파양이라는 단어를 쓴 것 자체도 원래는 좀 더 책임을 가지라는 의미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돈을 오히려 받는다는 거죠. 네. 이 행태에 대한 지금 우려가 분명히 좀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책임비가 뭐예요, 선생님? 책임비는 본래 유기동물 구조자가 자신이 구조한 유기동물이 이제 입양을 가서도 안전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만든 안전장치라고 합니다. 안전장치? 네,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호기심으로 이렇게 막 입양하는 것을 막고 반려동물을 잘 키울 만한 의지가 있느냐 이런 걸 확인하는 용도로 쓰인다는 거죠. 그러면 돈을 물 용의가 있는가? 그렇죠. 근데 유기동물을 데려다 기르면서도 내 주머니에 돈을 내 용의가 있는가를 보고 저 사람이 책임감이 있게 이 동물을 잘 기를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본다는 거죠. 그렇죠. 네. 초기에는 이제 구조자가 입양자에게 최대 10만 원 정도를 받고서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돌려주거나 혹은 이제 중성화를 시켰을 때 돌려줬다고 합니다. 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이 일미가 좀 변질이 되어서 입양자가 입양을 대가로 받는 돈으로 이제 변질되어서 그 SNS 상에서도 엄청난 이제 분란이 있었죠. 그렇죠. 일종의 뭐 약간 권리금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제가 알기로는 고양이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책임비를 받았다가 이거를 돌려주거나 시간이 지나면 돌려주거나 그러니까 일종의 뭐 보증금 같은 거죠. 네. 아니면 이제 사료 같은 걸 사서 보내주게 돼요. 그만큼에 해당하는 만큼.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로 생명을 돈을 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대가 지불할 말씀하신 것처럼 있느냐를 체크하고 그다음에 내가 그걸로 돈을 버는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150만 원 요구한 거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나는 뭐 이거저거 했으니까 이제 돈 나한테 주세요. 이거 파는 거죠. 그렇죠. 물건같이 이제 취급하게 되는 상황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네. 최근에 그 코로나 때 너무 외로움을 많이 타셔서 그런지 입양을 굉장히들 많이들 하셨더라고요. 그쵸. 근데 입양을 많이 하셔서 잘 키우시면 전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파양하거나 버려지는 애들이 그렇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데려다 기를 때는 막 그러더니 또 파양하는 심리는 대체 뭔지. 진짜 또 가슴이 아픈 게 어릴 땐 귀엽잖아요. 얼굴이 귀여워요. 그리고 포유동물의 그 귀여운 얼굴이 경쟁력이에요. 그렇죠. 그게 심리학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입양을 했다가 좀 시간이 지나니까 진짜 생긴 것 때문에 그게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파양하고 또 어린 또 개체를 또 입양하고 이런 사례들도 있다고 해요. 심지어 그렇죠. 이 정도면 굉장히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요인 때문에 일어나는 걸까요? 이게 일반적으로 어떤 선호도, 가치관의 변화를 우리가 예측을 못해서라는 심리가 있는데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선호도나 가치관이 바뀝니다. 근데 사람들도 이걸 알아요. 내가 바뀐다는 걸 아는데 문제는 이거를 과거에만 적용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10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르다라는 걸 인정을 해요. 네. 우리들이 바뀌어 왔으니까. 근데 이 기준을 미래에는 적용을 시키지 못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의 기준으로 앞으로도 계속 살 거야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재밌는 실험이 있어서 또 질문을 좀 드려보자면 어려워요. 두 MC분은 혹시 지금 가장 좋아하는 가수가 누구신가요? 저요? 네. 가수? 네, 가수. 저는 한 20년 동안 같은 사람이어가지고 네, 저는 성시경 씨를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좋아하는 네. 없나 봐요. 저 가수 갑자기 얘기를 들으니까 글쎄요. BTS라고 하세요, 빨리 지금. BTS입니다. 네, 아미들이 보실 수 있게. 네, BTS 근데 그 가수가 10년 후에 내가 콘서트를 한다고 하면 네. 내가 얼마까지 지불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금액으로 네. 뭐 한 15만 원? 지금 보통 이제 요즘 좌석 그 정도 하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반대로 10년 전에 혹시 좋아했던 가수는 기억이 나세요?
똑같죠? 저는 똑같아요. 같은 똑같죠. 사람. 예. 독실님 혹시? 그때는 아니요. BTS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9주년이니까 아니에요. 네, 그때는. 맞습니다. 예. 그때 그렇죠. 없었습니다. 네. 아쉽게도. 그렇죠. 그때는 뭐 H.O.T 좋아했죠. 네.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이제 지금 좋아하는 음악가가 10년 후에 콘서트를 한다고 하면 네. 얼마까지 지불할 거냐라고 네. 하면은 이제 129달러까지 지불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랑 비슷한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거의 15만 비슷했습니다. 원 정도? 네. 예. 물가 상승률 고려하신 거죠, 지금? 그냥 얘기한 거예요. 예. 네. 하지만 10년 전에 내가 좋아했던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이제 콘서트를 연다면 얼마까지 내겠냐라고 하면 그 돈이 80달러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왜요? 그렇죠. 약간 우리나라랑은 조금 다른데 이게 네. 실험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선호가 그만큼 이제 바뀌었다. 이런 거. 지났다. 지나간 거다. 아, 지나간 거다. 이전에 내가 좋아하던 사람이니까 그만큼 내가 지불할 용의가 없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바뀌는데 우리들은 그걸 예측을 못한다는 모른다는 것이죠. 거죠. 오. 그러니까 10년 후에 지금 129달러를 얘기했지만 10년 네. 후에 정작 그분이 콘서트를 열 때 보통은 89달러 정도만 지불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한 9만 원 정도만 내면 이제 성시경 콘서트에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9만 거죠. 5천 원이면 조금 고민하기 시작하는 그런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반려동물을 이제 입양할 때에 이 선호도나 가치관은 그때의 가치관이기 때문에 내가 어떨지 예상하기 힘들기도 하고요. 네. 처음에는 내가 열심히 길러야지, 이 소중한 존재 길러야지 해도 네. 미래의 나는 아닐 수 있는 거죠. 네. 또 입양을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정보가 매우 적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 우리가 입양을 할 때 생각하는 거는 보통 이 아이 정말 예쁘고 귀엽다. 네. 뭐 조금 생각한다면 사료비가 요 정도 들겠다. 요 정도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다양한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똥 싸고 아프고 다 하잖아요. 그렇죠. 아플 때 거기다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기 맞아요. 시작하는데 보통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한다는 거. 아까 실패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아프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갈 거다. 사실 비용으로 보면 안 돼요. 가족으로 봐야 되지만 맞아요. 그런 포인트들을 겪었을 때 실질적인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특히 요즘에 코로나가 풀리면서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여행을 가면서 이 반려동물을 케어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유기하고 파양하는 이 어떤 통계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참. 네. 그래도 생명인데 여행 가기 귀찮다고. 아이고 근데 정말. 진짜 그렇대요. 여름철에 이제 여행을 좀 많이 가게 되잖아요. 그때 정말 급증한다고 하는 게 너무 깜짝 놀란 게 저도 무슨 한 달 여행 가는 것도 아니에요. 3박 4일 가면서 그거 불편하다고. 저 아는 친구는 금붕어가 걱정이 돼가지고 3일 이상 여행을 못 가더라고요. 금붕어 굶을까 봐. 네,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세상에. 네. 근데 요즘에 그 반려동물이나 특히 이제 강아지 같은 경우가 이렇게 물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계속 나오죠, 네. 기사도. 근데 그 반려동물을 기르시는 분들 우리는 안 문다는 거예요. 이만한데 우리는 안 문다는 거예요. 네네. 그렇게 진짜 믿는 걸까요? 알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동물 마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렇죠. 제가 이제 분석을 해봤을 때는 이 상당 부분은 진짜로 집에서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나에게 사랑을 주고 충성을 다하고 행복을 주는 이 존재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은 이제 충돌하게 되는 거죠. 생각을 못 하시는 거죠. 그렇죠.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서 합리화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우리 아이는 이렇게 착했는데 무슨 네. 문제가 일어나겠냐라고 쉽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네. 오, 나한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니까 다른 애들한테도 그러지 않을 것이다. 네. 오. 거기다가 이런 오히려 반대로 또 동물 학대를 해서 내가 키우는 그 반려견을 무조건 편을 들어서 문제가 되는 것처럼 반대로 동물 학대를 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 너무 극단적으로 반대인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동물 학대하는 거는 사실 어떤 심리에서 시작을 한다고 봐야 될까요? 제가 이제 분석한 건 한 2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분노가 너무 많이 쌓인 게 원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분노에 대해서는 우리가 1차 감정이 아니고 2차 감정이에요, 사실은. 그게 어떤 차이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분노라는 건 갑자기 어떤 이유로 딱 생기는 게 아니라 원래는 좌절, 슬픔, 불안 이런 것들이 쌓여서 그게 분노로 치환되고 이 화로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는 이제 불안과 걱정, 스트레스로 가득 차 있는 네. 이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근데 이렇게 불안이나 두려움, 걱정을 해소할 방법이 따로 없어서 그게 쉽게 화로 전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분노 조절 장애로 이제 진단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다고 해요. 실제로. 네. 근데 우리나라의 문화를 한번 보시면 정신과에 간다는 얘기를 쉽게 하지 못한단 말이죠.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단 인원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제 병원에 가지 않은 수많은 분노가 심한 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지를 확인해보는 제일 좋은 방법이 걸핏하면 화를 내놔.
그거를 확인해 보면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다. 네. 지난 주말에 저는 저희 딸한테 하도 화를 내서 네,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제 동물 학대를 하는 걸 보면 자기보다 약한 존재에게 이제 분노를 쏟아내는 거잖아요. 어떻게 맞아요. 보면 그 분노 조절 잘해와 분노 조절 장애와 이 한 끗 차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이런 거에서 보면 더 비겁하다. 말 못하는 동물들에게 이렇게 학대하는 건 정말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저번에 그 강아지한테 소주를 먹여가지고 강아지가 비틀비틀 그거를 또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업로드를 하고 요즘에 예전에 엠번방처럼 동물을 학대하는 영상이나 사진을 서로 자랑하면서 사고 파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내가 사랑하는데 내가 지금 분노가 쌓여서 나도 모르게 나도 이제 아픈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저희가 볼 때 악한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건 도대체 어떤 심리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흔히 사이코패스로 알려진 반사회성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어린 시절을 보게 되면요. 네. 어린 시절에는 진단이 좀 달라지는데 품행 장애로 이제 진단이 됩니다. 품행 장애. 네, 품행 장애는 15세 이하의 사람들에게만 이제 적용이 되는 건데요. 그 사람들은 이제 어린 시절에 동물 학대를 했다라는 게 그 요인으로 이제 적혀져 있어요. 그 정신병 편람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적혀져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유영철이나 강호순, 조두순 그리고 어금니 아빠로 유명한 이영하까지도 이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이미 이제 동물을 학대했다는 정황들이 많이 밝혀져 있습니다. 말 못하고 힘없던 애들을 괴롭혔던 것이 나중에는 이제 점점 발달도 아니죠. 시간이 지나서 더 사람을 해야 심해지는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동물학대를 아주 심각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서 저게 동물한테만 가는 게 아니라 끝내는 사람에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동물학대의 단계에서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 양심이 없는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는 그 처벌의 의미 자체가 있는 게 너 뭐 공감해봐 얘가 아파하잖아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고 내 자유를 박탈당할 수 있구나 내가 불편해지는구나 그러므로 하면 안 돼라는 걸 좀 가르칠 수 있다고 해요. 그런 면에서도 어떤 그 처벌들이 의미가 있는 것 같은 게 동물에게 내가 한 것이 이렇게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네. 그러니까 처벌을 통해서 그럼 사람에겐 더 하면 안 되겠구나. 나를 불편하게 할 테니까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들을 보면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알아가면서 조금 더 좀 시스템이 달라지는 게 아닌가. 그렇죠? 우리가 그냥 원래는 황금줄이라고 하죠. 너가 아프겠지. 그러니까 너도 하면 안 돼. 이렇게 교육을 했었는데 이게 안 통한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인류가 또 사람이 어떻게 진화해왔고 어떻게 심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 정명국 강사님과 앞으로도 계속 알아보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왜 그 강아지 막 열 몇 마리 키우시고 유기견들 다 데려다 기르시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호더라고 하죠. 애니멀 호더라고 하던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어요? 그 애니멀 호더가 왜 일어나느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진단이 연결되는 부분은 없는데 크게 3가지 정도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망상장애라는 걸 앓고 있는 분들이 그럴 수 있는데 망상장애? 네, 자기 이제 망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 이런 분들인데 이분들은 자기가 이 반려동물과 대화를 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의사소통이 된다. 그들이 불쌍해서 나를 구해달라고 한다. 뭐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시고 이 애착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애착장애 또 뭐예요? 어린 시절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이제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려워지는 그런 그러니까 장애를 말하는데요. 그때 관계를 못 맺어서 성인이 되고 나서도 이제 일반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 어려운 게 애착장애인데요. 성인들과 관계를 맺기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동물로 이어가서 동물과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강박장애가 있는데요. 이 강박장애는 비현실적으로 책임감을 갖는 거예요. 내가 그 역할을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애니멀 호딩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애니멀 호더가 좀 문제가 되는 건 단순히 많이 입양해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감당할 수준을 넘어서잖아요. 그 집안에 가보면 정말 관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뭐 전염병까지 돌고 이런 것들을 보면 분명히 본인이 문제가 있는 거를 깨닫고 그걸 아는 것이 사실 치유의 시작인 거죠. 꼭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어떻게든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그냥 기른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굉장히 많은 자신의 마음이 투영돼 있다는 걸 오늘 좀 알게 됐네요.